제작진은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1974년식 기아차 브리사를 구했는데요. 인도네시아와 일본 등의 중고거래 사이트를 뒤져 실제 브리사를 3대나 찾았지만 운행하기에는 상태가 마땅치 않았다고 하네요. 브리사를 전부 해체해서 아반떼의 구동계와 연결해 영화에 등장시켰는데요. 총 수리 비용을 고려하면 영화 속 브리사 한 대당 가격이 수천만 원대라고 합니다. 목돈연구소에만 있는 주말의 극장, 경제의 눈으로 다시 보는 영화연구소,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화를 볼까 진짜 두근두근. 어떤 거예요? 오늘은 2017년 작품 택시 운전사입니다. 진짜 유명한 작품이죠. 그럼요. 송강호, 유해진, 류준열 등 다수 명배우가 나온 작품인데요. 의형제, 영화는 영화다 등 히트작을 연출한 장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흥행에도 성공했습니다. 무려 1218만 명이 봤습니다. 와. 이 영화의 시의성이라면 최근 흥행 중인 서울의 봄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서울의 봄에서 어떤 소재로 삼는 그 12.12 군사 반란이 이제 그 택시 운전사에서 소재로 삼는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어떤 그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삼은 영화가 참 많은데요. 화려한 휴가, 스카우트, 박하사탕, 꽃잎, 26년 등입니다. 5.18은 아마도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가장 많이 영화된 사건일 것입니다. 그만큼 상처가 크다는 뜻일 거예요. 네네. 박하사탕도 생각이 나네요. 문소리 씨의 그 연기를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전율. 네. 와, 이게 전율이라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자, 송강호 배우가 여기에서 진짜 길에 나가면은 이런 기사님이 계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감독들이 중산층 가장 역할을 그릴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얼굴이 송강호 배우일 것 같은데요. 우아한 세계에서 가족들을 다 유학 보내놓고 혼자서 쓸쓸하게 라면 끓여 먹는 아버지, 기생충에서 대만 대왕 카스테라 등 다양한 사업에 도전했다 백수가 된 아버지 등을 연기했는데요. 앞서 2004년 효자동 이발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전담 이발사라는 가상의 캐릭터를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의 풍랑을 목격하는 아버지 역할의 정통한 배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이 효자동 이발사에서도 이 집 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풍자적으로 그렸지만. 자, 경제적으로 여기서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택시기사가 주인공인 영화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이 연출하고 로버트 드니로가 주연한 택시 드라이버가 있고요. 톰 크루즈가 주연한 콜레트럴이 있는데요. 왜 택시기사는 이토록 자주 영화 주인공으로 등장할까요? 그건 아마도 택시기사는 운전하고 돌아다니는 동안 각계각층을 만날 뿐 아니라 도시 곳곳을 누비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화에선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 택시기사 역할이 부각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10에서 20년 뒤에는 영화 주인공으로 택시기사가 등장하는 비중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요? 자율주행 택시, 다시 말해 로보택시의 부상 때문인데요. 아하. 운전석에 누가 앉아있어야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텐데 로보택시에는 승객 말고 아무도 없거든요. 이토록 편리하지만 다소 쓸쓸한 자율주행 택시의 현재와 미래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택시 운전사가 실화라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송강호 배우가 연기한 극중 만섭은 실제로 김사복이라는 택시 운전사였습니다. 그는 호텔 택시 운전사로서 영어도 잘하고 손님을 예약제로만 받았다고 합니다. 일종의 프리미엄 택시 운전사였던 것이죠. 최근에는 이런 프리미엄 택시가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인기 고공행진 중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아울러 지난 몇 년간 타다를 둘러싼 사회적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렌터카를 이용해 면허 없이도 운행하는 타입 1 택시가 일반 승객을 태우게 됐습니다. 제2의 타다가 탄생할 수 있을지 살펴보시죠. 야, 여기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을 줄 몰랐어요. 일단 영화부터 볼까요? 이 영화는 정치에는 먼지만한 관심도 없던 한 남자가 우연히 역사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만드는데 정치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1980년 5월의 어느 날 택시 운전사 만섭은 서울거리 곳곳에서 시위대를 만나며 불편을 겪습니다. 승객을 한 명이라도 더 태워야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택시기사 입장에서 시위가 달갑지 않았던 것이죠. 만섭의 데모하려고 대학 갔나? 라는 질문은 당시 신군부 집권을 두고 벌어지던 시위에 대해서 그가 가진 반감을 잘 드러냅니다. 80년대에는 버스 정류장에 가면 그 최루탄 냄새가 진짜 많이 났어요. 네네. 여기서도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치약을 이제 여기 밑에다가 바르고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게 시위가 일상적이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네네. 만섭은 그럼 그냥 일반적인 소시민입니까?
예, 만섭은 그 퉁명스러우면서도 굉장히 온기가 있는 인물로 그려지는데요.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츤데레 뭐 같은 좀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출산 직전에 여성을 병원까지 무사히 데려다 줬더니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소리를 듣는데요. 승객에게 내일 따블로 달라고 투덜대면서도 뭐 순산하세요라고 덕담을 건네는 시기입니다. 한편 싱글 데디인 그는 집에 가면 혼자 놀고 있는 딸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지는데요. 사글세가 밀려서 집주인 눈치도 보고 있고요. 그러던 도중 그는 밀린 사글세를 한 방에 갚을 기회를 발견합니다. 오, 운수 좋은 날이에요. 네네. 네. 기사 식당에 갔다가 다른 운전기사가 장거리 외국인 승객을 태운다는 소리를 들은 것인데요. 광주까지 다녀오는데 무려 10만 원을 지불하기로 와. 했다고 합니다. 10만 원은 그가 집주인에게 밀려있는 사글세의 총액입니다. 만섭은 자신이 그 외국인 승객을 먼저 태워서 10만 원을 벌 궁리를 하게 됩니다. 대체 어떤 손님이 광주까지 택시를 타고 가죠? 힌츠페터라는 독일 기자입니다. 일본을 취재하던 그는 신군부가 집권한 한국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을 듣고 넘어왔습니다. 힌츠페터에게는 목숨을 걸어서라도 신군부가 점거한 광주의 상황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는데요. 반면 애초 광주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고 왔던 만섭은 어서 택시비나 챙겨서 딸이 기다리고 있는 서울로 가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광주를 깊숙이 취재하려는 힌츠페터와 광주에서 한시라도 빨리 발 빼려는 만섭의 갈등이 주요 감상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면은 현장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만섭은 애초 각종 시위에 반감을 가진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광주에 와서 시위 당사자인 시민들과 대화하는 동안 이들이 자신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한 가정의 부모이자 아들, 딸임을 알게 됩니다. 군인들이 그런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과연 만섭은 시위대에 대한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고 힌츠페터와 힘을 모아 광주의 참상을 외부에 알리게 될까요? OTT에서 확인해 보시죠. 이 영화는 저도 봤는데 이 감정의 전이가 굉장히 빨랐던 이유는 두 사람 모두 실존 인물이기 때문 아닐까 싶어요. 네네. 독일 공영방송연합 ARD의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는 자신을 광주까지 태워준 택시 운전사 김사복 씨를 죽기 전까지 찾았다고 하는데요. 영화가 개봉한 후에야 김사복 씨의 실제 아들이 등장하면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일단 영화에서는 김사복 씨가 1980년 5월 광주로 향한 계기를 돈댐으로 묘사했는데요. 김사복 씨는 힌츠페터와 광주로 향하기 전부터 광주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네요. 영화에선 승객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나지만 서울 모 호텔에 택시를 운영했던 김 씨는 외국인 손님을 예약제로만 받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씨는 1975년부터 힌츠페터와 관계를 맺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하는 행동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영화에서는 만섭이 영어를 서투르게 하는 것이 웃음 포인트로 나오지만 실제 김사복 씨는 영어를 능숙하게 해서 힌츠페터 외에도 많은 외신 기자를 승객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네, 방송을 통해서도 이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다큐로도 많이 제작이 됐는데 네네. 극중 만섭, 실명 김사복 씨가 몰던 택시는 어떤 종류였나요? 예, 김사복 씨는 호텔 투숙객 대상에 검은색 호텔 택시를 몰았다고 하고요. 영화에는 좀 극화를 하는 과정에서 녹색 개인 택시를 몰았던 것으로 나옵니다. 제작진은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1974년식 기아차 브리사를 구했는데요. 인도네시아와 일본 등의 중고거래 사이트를 뒤져 실제 브리사를 3대나 찾았지만 운행하기에는 상태가 마땅치 않았다고 하네요. 브리사를 전부 해체해서 아반떼의 구동계와 연결해 영화에 등장시켰는데요. 총 수리 비용을 고려하면 영화 속 브리사 한 대당 가격이 수천만 원대라고 합니다. 야, 브리사 정말 추억의 단어인데 옛날에는 이 차 보고서 야, 외제차 느낌 난다. 멋지다. 날렵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 얘기 많았는데 브리사가 실제로 택시로 활용이 됐어요? 네, 브리사를 비롯해 그 시대를 대표하는 국산 차량은 택시로 공급되곤 했습니다. 일단 1950년대 국제 차량 제작 주식회사가 제작한 시발차가 있는데요. 국산 기술로 만든 최초의 자동차를 기념하기 위해 시발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시발 택시가 도로를 많이 돌아다녔고요. 1960년대 새나라 자동차가 만든 새나라 택시, 그리고 1970년대 기아 브리사와 현대차 포니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브리사는 마쓰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지만 출시 2년 만에 90%의 국산화율을 달성하면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기술력을 보여줬고요. 현대차 포니는 대한민국 자동차 회사가 처음으로 독자 생산한 모델로 유명합니다. 최근에는 전기차가 인기를 끌면서 아이오닉 5, EV6 등 전기 택시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신규 등록 택시 10대 중 4대가 전기차였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다만 택시로 차량 모델을 본격 판매하는 건 자동차 회사에겐 좀 다소 양날의 검 같은 것이기도 한데요. 택시로 투입되면 기사들 입소문으로 뭐 차량이 홍보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개성을 추구하는 고객에게는 도로 위에 흔히 보인다는 것 자체가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회사는 택시 모델을 투입하기에 최적 타이밍이 언제인지 늘 고민합니다. 저희 집에도 포니 있었습니다. 진짜요? 포니2. 어렸을 때 이거 타고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굉장히 좀 부유하셨던. 아니요. 그거는 약간 오해고 살짝 포근했던 시절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자, 최근에 소나타 택시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문제가 왜 이슈가 됐죠? 현대자동차는 원래 아산 공장에서 소나타 택시를 생산해 왔는데요. 작년 7월에 중단했습니다. 만들수록 적자인 비용 구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택시업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최근 중국 베이징 공장에서 생산한 소나타 택시를 국내로 들여올 계획을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친환경차 등 차종의 다양화로 국내 공장 생산 능력이 포화돼 중국 수입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고요. 노조는 단체 협약에 따라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완성차는 해외 공장에서 수입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갈등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자율주행 택시 이게 또 작년에 한동안 사고 위험이 있다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네. 택시가 중심이 되는 영화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택시를 인간 기사가 몬다는 것인데요. 택시의 빠른 속도로 거리를 누비며 기사가 현장을 목격하는 것이 영화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로봇 택시의 시대가 열리면서 미래엔 이런 택시 영화도 자취를 감출 수도 있겠다는 어떤 그런 걱정이 듭니다. 로봇 택시는 운전자 없이 승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기반으로 합니다. 시장 조사 기간 마켓은 글로벌 로봇택시 시장이 2023년 5,400억 원에서 2030년 62조 원으로 커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에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로봇택시에 굉장한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과거 고위급 회의 중 로봇택시는 테슬라를 시총 10조 달러, 한국 돈으로 1경 3천억 원이죠. 시총 10조 달러어치 회사로 만들 혁명적 제품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시가총액이 6천억에서 7천억 달러 사이를 오가는 걸 보면 이 회사가 로봇택시에 얼마나 큰 기대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중국 AI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GAC 토요타 시에나 로봇택시 모델이 광저우시 난사구에서 상용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걸 먼저 시작했던 미국에서는 로봇택시가 요즘 위험한데 해서 면허를 정지당하고 이런 상황이라 아직까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기아가 최근 CES에 참여해서요. 목적 기반 차량 PBV를 차세대 핵심 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앱티브의 자율주행 합작 회사인 모셔널과 함께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PBV를 로봇택시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8년부터는 로봇택시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다고 관측한다는데요.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수많은 차량이 운전자 없이 도로를 질주하는 그 모습을 볼 날이 그리 머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와중에 생각해보니까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약간 미래에서 온 영화 아니에요? 네네. 여기 나오는 기술이 지금 다 구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20년 전 영화인데 얼굴 인식 이거 지금 중국에서 CCTV로 다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손으로 그 공중에 대고 허우적거리면서 정보 공간 컴퓨팅이잖아요. 애플이 한다는 거. 야, 마이너리티 리포트 미래를 내다본 여기 있는 거 조만간 로봇택시 비즈니스 가능할 것 같다.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미래를 내다본 영화니까. 그러니까요. 자, 프리미엄 택시 시장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살림살이 어려운데 프리미엄 시장 커집니까? 네, 김사복 씨는 호텔 택시를 운영하며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최근에 고객 응대 서비스 교육을 이수한 기사가 운전하며 차량 안엔 와이파이와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갖춘 프리미엄 택시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두세 배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데도 사업이 지속 성장세입니다. 2019년 카카오티 벤티가 서울에서 100대 규모로 프리미엄 택시 사업을 시작한 이래 최근 IM 택시, 타다 넥스트, 우티 블랙 등 약 3,000대가 서울과 경기 지역을 누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택시는 어떤 차량에 올라타게 될지, 어떤 기사를 만날지가 복불복인 반면에 프리미엄 택시는 자신이 기대하는 퀄리티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꼽힙니다. 승차난도 인기에 한몫했습니다. 이 예측 가능성, 이 서비스 품질의 균질화,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차량의 컨디션이나 아니면 기사님의 서비스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하다. 네. 요 저희도 회식할 때 좀 타봤습니다. 진짜요? 여럿이 탈 수 있잖아요, 벤티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타다 논란 이후에 차량 공유 서비스가 다시 살아날 조짐이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네. 일단 차량 공유 서비스는 늘 택시 업계와 마찰을 빚어왔는데요. 타다 이전에 플러스라는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자차를 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타인을 카풀 형태로 태워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용 시간 확대를 두고 택시 업계의 반발이 거세져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종료 시기는 타다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2020년입니다. 최근엔 택시 호출 플랫폼 우티가 택시 외에 타이번 업체들의 호출을 가능하게 하면서 제2의 타다 서비스가 활성화할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타이번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라 렌터카 등 직접 차량을 확보해 택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송 사업을 의미합니다. 택시 면허가 없어도 상생 기여금 등을 내면 유상 운송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요? 네네. 국토부가 지난달부터 우티가 타이번 택시 사업자인 레인포 컴퍼니의 플랫폼을 개방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택시 면허 없이도 렌터카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타다와 같은 서비스가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역시 최근의 승차난이 이런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름들이 참 간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플랫폼을 통해서 비즈니스 하려는 업체들은 이름 간단하게 했죠. 요것도 직관적이고 세일즈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참 다른 것 같아요. IT 업체 쪽에서 짓는 이름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오픈 AI가 만든 챗 GPT, 생성형 AI 이거 이름이 어려운데 타다, 토스 이런 거 간단하잖아요. 이런 것도 아마 나중에 네이밍 하는데 굉장한 강점 또 경쟁 이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질문. 그래서 영화는 재밌습니까? 네,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를 다루는 택시 운전사가 무려 1,2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게 된 건 작품의 형식과도 무관치 않은데요. 관객은 힌츠페터가 만섭의 택시에 올라탈 때 함께 이 택시에 올라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만섭이 운전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역사적 현장의 곳곳을 목격하는 승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18 민주화 운동이 뭔지 한번 보고 싶다. 그런데 너무 무겁게 접근하고 싶지는 않다고 느끼시는 관객이라면 한번 보실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택시 안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을 줄이야. 오늘도 실망시키지 않는 경제의 눈으로 영화를 다시 보는 시간 영화연구소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